안녕하세요, 하상규입니다. 오늘 웨비나에서는 CST를 이용해서 휴대단말용 유상별 안테나를 어떻게 설계하고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밀리미터 웨이브 대역에서 전자파가 전파되는 특성과 그리고 안테나를 설계할 경우에 필요한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다음으로 5G 모바일 디바이스에 사용되는 해석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sub-6 대역과 그리고 밀리미터 웨이브 대역에서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정의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석하는지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밀리미터 웨이브 대역에서 전자파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직진성이 강하고 그리고 파장이 짧기 때문에 장애물을 만나게 되면 그 장애물을 피해서 전파하는 경우가 아주 힘듭니다. 그리고 자유공간으로 전파될 때 자유공간 경로 손실이 아주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송수신을 할 수 있는 범위 또한 좁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100m 떨어진 거리에서 39GHz의 신호를 측정할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대략 100억 배 정도의 신호 검사가 발생한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G 밀리미터 웨이브 대역에서는 송수신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빔 포밍 기술과 그리고 빔 스티어링 기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빔 포밍 기술은 여러 안테나 소재를 이용해서 특정 방향으로 전력을 집중시키는 기술이고요. 그리고 빔 스티어링 기술은 방사 패턴의 방향을 변경하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니메이션에서 보시는 것처럼 4G LTE 통신은 단일 안테나를 이용해서 전방위적으로 전력을 전파하고 신호를 송수신하고 있지만 5G 밀리미터 웨이브에서는 통신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배열 안테나를 이용해서 특정 방향으로 보신 것처럼 전력을 집중시켜서 신호를 송수신하게 됩니다. 이런 기술을 빔포밍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용되는 안테나 소자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맥스 게인이 증가하기 때문에 통신 범위도 증가하게 됩니다. 보통 단일 패치 안테나의 게인이 5dB 정도이기 때문에 배열 안테나로 구현했을 때 게인을 예측해보면 안테나 소자가 4개일 때는 배열 안테나 게인이 11dB 정도, 그리고 8개일 경우에는 14dB, 그리고 마지막으로 16개일 경우에는 17dB가 된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그렇기 때문에 기지국 안테나는 통신 범위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더 많은 안테나 소자를 이용해서 설계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빔 스티어링 기술은 보통 자동차 핸들링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각 포트에 위상을 각각 지연시켜서 원하는 방향으로 전력을 전파시킬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런 빔포밍 기술과 빔 스티어링 기술은 민간 산업뿐만 아니라 군수 산업에도 다방면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밀리미터 웨이브 대역에서 전파가 어떻게 전파되는지 그런 특성과 관련 적용 기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5G 모바일 디바이스의 해석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해석 방법에 앞서서 주파수 범위에 따라서 안테나를 설계할 때 어떤 도전 과제가 발생하는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프리퀀시 레인지 1, FR1에서는 보신 것처럼 할당된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안테나를 설계해야 하는 도전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LTE 대역에서 안테나 성능 지표는 TRP, TIS 그리고 SA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밀리미터 웨이브 대역인 FR2에서는 안테나인 패키지 형태로 보신 것처럼 패키지 형태로 설계되기 때문에 고도의 인티그레이션 기술이 도전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신 것처럼 여기에는 다수의 능동 소자가 사용이 되기 때문에 발열 문제 또한 해결해야 할 도전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밀리미터 웨이브 대역에서 안테나 성능 지표는 EIRP, CDF, PD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밀리미터 웨이브 대역에서 배열 안테나로 안테나를 설계하기 때문에 안테나의 설계에 대한 복잡도가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 안테나 매거스를 이용해서 설계를 하게 되면 배열 안테나를
쉽고 빠르게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안테나 메거스는 보신 것처럼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대략 한 350개 이상의 안테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적용 분야에 맞는 적합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익스포트된 안테나는 모두 매개 변수로 설계되기 때문에 각각 어플리케이션에 맞게 성능을 최적화하는 작업을 쉽게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밀리미터 웨이브 대역에서 안테나 성능을 해석하는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배열 안테나만 있을 경우 대해서 안테나 성능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단품 안테나 모듈에 대해서 성능이 만족되면 보신 것처럼 휴대폰에 거치시키고 백커버가 안테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림에서처럼 백커버가 없을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안테나가 방사 성능의 여러가 발생하지 않지만 플라스틱이나 글라스 같은 것 같은 백커버가 있을 경우에는 그로 인한 반사파 때문에 안테나의 방사 성능이 열화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커버에 의해서 안테나 방사 성능이 열화되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28기가 주파수에서 백커버 두께에 따라서 투과되는 개수를 한번 분석해 보면 2mm 이 두께에서 보신 것처럼 2mm 두께에서 반사파가 최대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백커버 두께가 아주 얇거나 0.6mm와 같이 아주 얇거나 또는 반파장 배수일 경우에 투과 개수가 가장 높기 때문에 안테나 방사 성능이 가장 좋다는 것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구적으로 백커버를 설계하게 되면 0.6 두께에서는 너무 얇기 때문에 설계 시에 기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 그리고 4mm는 또 너무 두껍기 때문에 백커버로 사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상 배열 안테나다 보니까 방사 각도에 따라서도 안테나 성능을 고려해야 되는데요. 보통 휴대폰에 사용되는 안테나 모듈은 4x1 배열 안테나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최대 스캔 각도가 플러스 마이너스 45도이기 때문에 보신 것처럼 스캔 각도별로 반사파를 최대한 감소시킬 수 있는 백커버 두께와 그리고 유전율을 찾는 최적화 작업이 필요하게 됩니다. 앞에서 제가 언급했듯이 백커버의 두께가 보신 것처럼 0.6 너무 얇으면은 기구적으로 이제 떨어뜨렸을 때, 휴대폰을 떨어뜨렸을 때 막 부러진다든지 이런 기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어렵고요. 그리고 3mm면 또 너무 두껍기 때문에 백커버를 사용해서 전체적으로 백커버를 3mm로 덮어버리면 또 무게 관련돼서 또 많이 무게가 나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버 두께가 대략 약 2mm 이 경우에 대해서는 안테나 성능 열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유전율을 찾는 작업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림에서처럼 보시면 여기 입사가 0도에서 80도까지 입사각에 따라서 두께의 변화가 거의 없는 유전체를 확인해 보면 글라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유전율이 대략 한 6.84 정도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확인된 관련 기술을 적용시켜서 해석을 진행해 보면은 2mm나 되는 2mm도 결코 얇은 두께가 아니기 때문에 2mm나 되는 백커버를 전체적으로 좀 적용하면은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림과 같이 배열 안테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렌즈 형태로 구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렌즈 형태로 구현한 다음에 해석 결과를 확인해 보면 보시면 렌즈 형태의 백커버에서 녹색 위 렌즈라고 표시되어 있는 여기서 확인해 보면 반사 손실과 그리고 안테나 방사 효율이 훨씬 더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캔 앵글을 30도 틀었을 경우에 렌즈 유무에 따라서 방사 성능 차이가 아주 크다는 것을 보시는 것처럼 방사 패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렇게 해석된 안테나 성능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앞서 언급했듯이 F8.2에서는 빔포밍 기술과 그리고 빔 스티어링 기술이 적용되기 때문에 스캔 각도별로 0도부터 45도, 0도, 15도, 45도 이런 식으로 스캔 각도별로 전체 피크 EIRP를 합성해서 누적 분포함수, 즉 CDF라고 하죠. CDF로 안테나의 성능을 평가하게 됩니다. 보통 휴대폰에 장착되는 안테나 모듈 개수는 2개에서 3개 사이가 되는데요. 보통 한 2개면 적절할 걸로 생각되고요. 모듈 자체의 값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2개로 최대한 CDF 성능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안테나 모듈 개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지금 보시면 이 스페리컬 원 자체가 있는데 스페리컬 커버리지도 당연히 넓어지고 안테나 수가 많으니까, 그리고 송수신할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가격에 대한 트레이드 오프가 있기 때문에 보통 휴대폰에서는 한 2개에서 3개의 안테나 모듈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소 좀 복잡해지는 안테나 성능이 좀 평가가 되는데요. CST에서는 5G 위자드를 제공하기 때문에 CDF와 PD, 파워 덴시티 결과를 쉽게 도출해서 성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먼저 5G 위자드를 클릭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4단계로 설정이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로 관심 주파수 대역을 설정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각 모듈이 2개가 들어갈 수 있고 3개가 들어갈 수 있고 많게는 4개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각 모듈에 대해서 빔 특성을 보신 것처럼 코드북을 이용해서 설정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세 번째로는 PD를 측정할 수 있는 프로브 높이를 설정해 줍니다. 여기 보면 D1부터 D2 그리고 DN까지 표시가 되어 있는데 높이가 2mm인지 아니면 5mm인지 10mm인지 각각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PD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체 전자파 해석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빌드를 하게 되면 보신 것처럼 CDF와 PD에 대한 설정이 자동적으로 구현되고 해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해석 결과를 확인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팟필드에 대해서 전체 스캔 패턴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모듈 개수에 따라서 변하는 CDF 결과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모듈 개수가 증가할수록 CDF 성능이 제일 마지막 갈색처럼 점점 좋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5G 모바일 디바이스의 해석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인체 전자파 해석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체 전자파 해석에 앞서서 먼저 주파수 대역에 따라서 전자파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자파의 주파수 대역은 크게 비전리, 그러니까 비전리 영역과 전리 영역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먼저 비전리 영역에서의 경우에는 보시는 것 초저주파, 그러니까 1Hz부터 100kHz 사이의 저주파 대역에서는 인체가 전자파에 노출이 되게 되면 인체에서 유도되는 전류에 의해서 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RF 대역과 그리고 밀리미터 웨이브 대역에서는 여기 표에 보시는 것처럼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변환되기 때문에 인체가 노출되면 저희 체온을 상승시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방사능 아니면 엑스레이 같은 이런 전리 영역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가 워낙 높기 때문에 전자의 역이라고 하죠. 이게 전자가 밖으로 탈출하는 전자의 역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DNA 손상이라든지 아주 치명적인 인체 손상을 입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RF 대역과 밀리미터 웨이브 대역은 비전리 영역에 속하고, 그리고 전자파 노출량에 따라서 인체의 온도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변화를 제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체는
인체 조직 같은 경우에는 보통 43도의 온도로 대략 9분 이상이 노출되게 되면 조직이 괴사하기 때문에 이런 온도 변화에 따른 제어가 필요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6기가 이하에서는 SA로 정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밀리미터 웨이브 대역에서는 PD로 정의해서 그 인체 전자파 노출량에 대해서 제한을 하게 됩니다. SA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애니메이션에 보시면 상대적으로 파장이 길어서 전자파가 인체에 침투하는 깊이가 크기 때문에 단위 볼륨당 노출량을 제한하고요. 그리고 PD 같은 경우에는 파장이 짧기 때문에 여기 애니메이션처럼 전자파가 인체 표면에 노출되면서 단위 면적으로 노출량을 제한하게 됩니다. 보통 여기 그림에도 나와 있는데 휴대폰에서는 보통 LTE 안테나와 그리고 밀리미터 대역의 배열 안테나가 모두 존재하기 때문에 총 노출량으로 인체 전자파 영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식과 같이 총 노출량은 SA와 그리고 PD를 합해서 1보다 작은 값을 가져야 합니다. 역으로 의료 분야에서는 이런 SA 특징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괴사시키는 그런 치료 방법 또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PD도 마찬가지로 5G 위자드를 이용해서 보시는 것처럼 관심 영역별로 쉽게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발표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CST 마이크로웨이브 스튜디오는 위상 배열 안테나를 쉽고 그리고 빠르게 해석할 수 있는 안테나 메거스 그리고 5G 위자드와 같은 해석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테나 메거스는 다수의 안테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복잡한 배열 안테나를 쉽고 빠르게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5G 위자드 같은 경우에는 다소 복잡한 성능평가 항목을 자동적으로 설정해 주기 때문에 보다 쉽게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솔루션을 이용하게 되면은 안테나를 쉽게 설계하고 해석할 때 또 무엇보다 효율적으로 해석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물론 CST와 같은 솔버의 해석 능력도 성능도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잘못된 정보를 입력하게 되면 잘못된 결과를 얻는다는 GIGO라는 말처럼 설계와 해석에 있어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엔지니어의 통찰력과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엔지니어의 통찰력과 경험이 저희 CST 솔버를 만났을 때 그 시너지 효과는 더 클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 발표는 모두 끝났고요. 다음으로 설계 절차에 대한 데모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CST를 이용해서 어떻게 위상 배열 안테나를 설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절차는 안테나 메거스를 이용한 안테나를 먼저 설계를 하고요. 이 단계에서는 CST를 이용해서 직접 안테나를 설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 설계된 안테나를 해석하고 그리고 결과를 분석한 뒤에 성능 최적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다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되고요. 성능 최적화가 필요하지 않고 완전 성능 최적화 되었다 라고 판단되면 설계를 완료하게 됩니다. 안테나 메거스를 이용해서 중심 주파수가 28GHz이고 그리고 포트 임피던스는 100Ω, 그리고 유전율은 3.48인 기파를 이용해서 마이크로 스틸 패치 안테나를 설계했습니다. 형상은 다음과 같고요. 그리고 6dB 정도의 게인을 갖는 방사 특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테나 메거스를 이용해서 설계를 하게 되면 익스포트 기능을 이용해서 CST로 바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메쉬나 포트 그리고 필드 모니터가 자동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바로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이 완료된 후에 결과를 한번 분석해 보니까 관심 주파수 대역 28GHz에서 반사 계수와
방사 이득이 초기 성능 목표치보다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테나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최적화 작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능 최적화를 위해서 최적화 알고리즘 그리고 매개 변수를 각각 선택하고 성능 목표는 27에서 29GHz 대역에서 반사 계수가 -10dB 이하로 되게 설정한 후에 최적화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최적화된 안테나는 기존 대비 안테나 성능이 확연히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일 안테나 설계와 그리고 성능 최적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최적화된 단일 안테나가 설계되었다고 가정한 후에 CST를 이용해서 어떻게 쉽고 빠르게 배열 안테나로 설계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단일 안테나를 배열 안테나로 확장 설계해 보겠습니다. 배열 안테나로 설계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뮬레이션 프로젝트 탭에 어레이 타스크를 클릭해 줍니다. 이 어레이 타스크를 클릭해 주면 어레이 특성을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뜨게 되고요. 여기서 저희는 4x1이기 때문에 수치를 다음과 같이 수정해 주고 OK를 클릭하게 됩니다. OK를 클릭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자동적으로 어레이 타스크가 형성되고요. 이 형성된 어레이 타스크의 우측 상단에 있는 풀 어레이 시뮬레이션 프로젝트를 클릭하게 되면 같은 설정 창이 뜨게 되는데 여기서 저희는 그대로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 자동적으로 오퍼레이팅 프리퀀시가 뜨는데 저희는 이걸 28기가로 세팅한 다음에 OK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단일 안테나가 4x1 배열 안테나로 자동적으로 설계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실행을 위해 셋업 솔버를 클릭하신 후에 소스 타입을 올 포트로 변경한 후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석이 진행됩니다. 이제 해석이 모두 끝났는데요. 그럼 안테나 성능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팝필드의 중심 주파수 한번 확인해 보면 단일 안테나의 리얼라이즈드 게인이 한 6.7 dBi 정도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밀리미터 웨이브 대역에서 안테나 성능 평가는 조향 각도별로 모든 피크 ERP를 합성해서 누적 분포함수 CDF로 안테나 성능을 평가하기 때문에 CST에서 그럼 어떻게 토탈 스케일 패턴과 CDF를 설정해서 결과를 추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빔 합성을 위해서 템플릿을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리절트 템플릿을 클릭하시고 그리고 2D and 3D 필드 리절트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에 아래에 있는 위에서 세 번째 Combine Result Using Amplitude and Phasor 파라미터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 관련 창이 뜨는데요. 여기서 그대로 OK를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이 Combine Result 관련된 포스트 프로세싱이 추가됩니다. 그런 다음에 Evaluate를 클릭해 주시면 계산이 되고 합성된 빔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포포트에 대한 모든 필드가 합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토탈 스캔 패턴을 추출하기 위해서 포스트 프로세스 탭에서 팝필드 앤 안테나 프로퍼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탭에서는 팝필드 리절트를 선택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과 같은 설정 창이 뜨게 되고요. 여기에서 올 세팅을 선택합니다. 선택하신 후에
이밸류에이션 레인지를 3D, 그리고 스텝 사이즈는 엔지니어가 필요한 스텝 사이즈에 맞게 고쳐서 사용할 수 있고요. 여기서 리절트 밸류는 CDF가 아니라 토탈 스캔 패턴으로 선택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팝필드 세팅은 저희가 관심 있는 게 리얼라이즈드 게인이기 때문에 리얼라이즈드 게인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OK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포스트 프로세싱 창에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번 이밸류에이트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하게 되면 관련 계산값이 뜨게 되고요. 팝필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팝필드에 관련돼서 토탈 스캔 패턴에 관련된 펑션이 별도로 다시 생겨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CDF를 추출하기 위해서 어떻게 설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리얼라이즈 게인 관련된 토탈 스캔 패턴 부분을 클릭해 주시고 여기에서 복사를 해 주십니다. 두플리케이트. 그런 다음에 세 번째 줄을 클릭한 다음에 세팅을 눌러줍니다. 세팅을 눌러준 상태에서 여기에서 리절트 자체 값을 토탈 스캔 패턴의 펑션이 들어가 있는 이 값으로 선택해 줍니다. 이렇게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런 다음에 아웃 데이터 타입은 저희가 1D 카테시안으로 선택해 주시고 리절트 밸류는 토탈 스캔이 아닌 CDF로 선택해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나머지 값들은 동의하고요. OK를 눌러주십니다. 여기까지가 최종 설정이 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필드에 대한 값을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파라미터 수입을 통해서 한번 그 값을 뽑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포스트 프로세싱 템플릿을 닫아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시뮬레이션 탭에 파라미터 수입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클릭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파라미터 수입을 할 수 있는 관련 창이 뜨게 되고요. 여기서 솔루션 타입을 템플릿 베이스드 포스트 프로세싱을 선택해 줍니다. 선택해 주신 다음에 여기에 리절트 템플릿을 클릭하시게 되면 앞서 저희가 설정했던 포스트 프로세싱 관련된 창이 다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New Sequence를 클릭한 다음에 이게 시퀀스 1이 떴고 그 다음에 New 파라미터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파라미터를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뜨게 되고요. 여기에서 스캔 세타 PAA, FPA 스캔 세타라고 있는데 이게 페이지 어레이 안테나 풀 어레이 스캔 세타라는 말이고요. 선택해 주시고 저는 마이너스 45도에서 45도까지 10개의 샘플을 한번 파라미터 수입을 해 보겠습니다. OK 해주시고 이제 스타트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해석이 끝나면 보시는 바와 같이 토탈 스캔 패턴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관련된 결과들은 같이 각각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DF 분포를 보시면 각 각도에 따라서 CDF 분포를 확인할 수 있고 최종 CDF 분포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CST를 이용해서 필드 단멸용 위성별 안테나를 어떻게 설계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